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면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곧바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매일 저녁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늘 미안했죠. 괜찮아. 운동 삼아 하는 거야. 오히려 건강에 좋더라고. 그래도 당신 낮에 회사 일도 힘든데 밤까지 일하면 몸이 상해. 그만하고 쉬어. 아니야, 진짜 괜찮아. 자전거 타면서 바람도 쐬고 뭐 생각도 정리되고 좋아. 걱정 마.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집 대출이자 때문에 우리 부부는 둘 다 일을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배달 알바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배달 알바를 나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어 물어봤어요. 당신 요즘 배달 안 나가? 어디 아파? 아이, 그냥 좀 쉬려고. 너무 무리했나 봐. 그래, 잘했어. 이제 좀 쉬면서 지내. 저는 남편이 드디어 무리한 일을 그만뒀다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뒤집혔어요. 남편 차에 짐을 싣다가 트렁크를 열었는데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 뚜껑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걸 닫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요. 스페어 타이어 아래에 비닐봉지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했어요. 손이 떨리면서 비닐봉지를 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있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급하게 돈을 세어봤어요. 1장, 2장, 3장.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셀 수가 없었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천천히 세어봤습니다. 5만 원권 400장. 총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돈인지, 남편이 왜 이런 돈을 차에 숨겨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든 돈다발이 너무 무거워서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죠. 그리고 황급히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죠. 남편이 회사에 간 사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왜 저렇게 숨겨둔 건지. 불안과 의심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비자금을 모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죠. 우리 집은 제가 살림을 관리했습니다. 남편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면 제가 관리했어요. 남편에게는 매달 용돈 50만 원을 따로 주었죠. 그런데 대체 어떻게 2천만 원을 모았단 말인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달 알바비를 모았다고 해도 저렇게 큰 돈이 될 리가 없었어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지만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뻥끗하다가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잠든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잠버릇이 좋아서 한 번 자면 깊이 잤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르지만 남편 지문 인식으로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죠. 먼저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매달 입금해주는 용돈 통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죠. 잔액이 그대로였습니다. 지난달 입금액 5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지난 몇 달 내역을 확인했죠. 3개월 전 입금액 50만 원, 출금 내역 없음. 4개월 전 입금액 50만 원, 출금 내역 없음. 5개월 전도 6개월 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봤죠. 결제 내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식당에서 점심 한 끼조차 없었어요. 100원 한 장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남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신,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남편은 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어요. 혹시나 싶어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도 확인했죠.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연락, 가족들과의 연락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저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용돈을 한 푼도 안 쓴다는 건 다른 돈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어떻게 저런 돈이 생긴 걸까요?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의심이 커져만 갔죠. 오늘 회사 일찍 가봐야 해. 먼저 나갈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웃으며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웃음은 사라졌어요.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 세월이 떠올랐죠. 우리 부부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집을 사면서 받은 담보대출이자가 매달 목을 조였어요. 저도 일을 해야 했고 남편도 배달 알바까지 했던 이유였죠.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건 딸 하늘이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 하늘이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레고 코딩 학원에 가고 싶어 했었어요.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레고 학원 다니고 싶어. 로봇 만드는 거 배우고 싶단 말이야. 하늘아, 미안해. 지금은 조금만 참아줘. 나중에 엄마가 꼭 보내줄게. 알았어, 엄마. 괜찮아. 나 혼자서도 유튜브 보면서 할 수 있어. 그때 하늘이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실망을 감추려 애쓰던 그 표정이요.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2천만 원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다니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어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죠. 남편 회사 경리 류다은 씨였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매매하고 집들이를 했을 때 남편이 회사 사람들을 초대했었어요. 그때 다은 씨도 왔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은 씨와 저는 취미가 같았습니다. 둘 다 뜨개질을 좋아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가끔 연락하며 뜨개질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몰랐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다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다은 씨,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우리 남편 말이야. 최근에 회사에서 인센티브 같은 거 받은 적 있어? 인센티브요? 아, 언니, 혹시 모르고 계셨어요? 뭘? 오 과장님 퇴사하셨는데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퇴사? 네, 언니.
제가 퇴직금 정산도 했어요. 혹시 오 과장님이 언니한테 말 안 하신 건가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말을 한 건가? 아니야, 다은 씨. 알려줘서 고마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퇴사했다고요? 그럼 그동안 매일 아침 출근한다고 나가던 남편은 대체 어디를 간 거죠? 저한테는 회사 다니는 척, 야근한다는 척,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에 숨겨둔 그 돈, 퇴직금이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을 받고도 저한테 한마디 없이 혼자 몰래 숨겨뒀던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이 나쁜 새끼가 진짜... 저는 벌떡 일어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했어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었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죠.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장 집에 들어와. 할 말 있어.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남편을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 급한 일 생겨서 야근해야 해. 늦을 것 같아.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회사를 관뒀으면서 무슨 야근이냐는 말입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 받지 않았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저는 주먹으로 소파를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 수는 없었죠. 저는 거실불을 환하게 켜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들어오면 끝장을 볼 각오였어요. 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방에서 놀다 혼자 잠이 들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아파트 현관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대리기사님이 남편분 모시고 오셨는데 혼자 못 올라가실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내려갈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관 앞에 남편이 대리기사에게 부축받은 채 서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죄송합니다. 손님이 많이 취하셔서. 괜찮아요. 제가 데리고 올라갈게요. 수고하셨어요. 저는 대리비에 10,000원을 더 얹어서 드렸습니다. 대리기사는 고맙다며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왔죠. 남편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아, 집이야? 죽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남편을 거실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던져버렸죠. 남편은 그대로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담배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깨워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저꼴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남편 안주머니에서 핸드폰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문자가 온 것 같았죠. 저는 남편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사장, 여자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남편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역시나 남편 지문으로 인식해서 카카오톡을 확인했죠.
하지만 다른 대화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다 지운 거죠. 하지만 방금 온 문자는 못 지운 겁니다. 핸드폰을 소파 위에 던져버렸어요. 이 더러운 새끼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퇴직금도 숨기고 거짓말에 이제는 외도까지. 저는 그동안 대체 누구와 살아온 걸까요? 새벽 3시 저는 잠들어버린 남편을 노려보며 밤을 지샜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혼을 해야 하나 참고 살아야 하나 계속 그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문득 딸 하늘이가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 하늘이는 지금 한창 예민한 시기였죠. 이혼을 하면 하늘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습니다. 저는 하늘이 방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하늘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작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혼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잡아야 했어요. 그래야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이라 남편을 직접 미행할 순 없었어요. 그때 문득 남편 차에 숨겨둔 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둔 남편 차로 갔죠. 남편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스페어 타이어 보관함을 확인했습니다.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돈을 꺼내 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2천만 원. 남편이 숨겨둔 퇴직금이었어요. 이 돈으로 네 놈 뒤를 파헤쳐주마. 두고 봐. 저는 그 돈을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밤새 울고 싶었지만 참았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화장으로 부은 눈을 가렸죠. 아침 7시쯤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한참 후에 나와서는 식탁에 앉았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김치, 계란말이를 내놨어요. 고마워. 머리 아파 죽겠네. 어제 누구랑 술 마셨어? 많이 취했던데.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회식했어. 부장님이 술을 자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셨지.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으면서 무슨 회식이냐고요. 하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그래? 오늘은 좀 쉬다가 회사에 연락해. 아니야, 괜찮아. 씻고 나가야지. 남편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함께 준비했어요. 딸도 급하게 아침을 먹고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남편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죠. 먼저 갈게. 조심해서 다녀와. 응, 당신도.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웃음은 싹 사라졌어요. 뻔뻔한 새끼. 저는 이를 악물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흥신소를 알아봤죠.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한 곳을 선택했어요. 비용은 일주일에 300만 원이었죠. 저는 점심시간에 그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분, 남편분 외도 증거 확보가 목적이신 거죠? 네, 맞아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다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성금으로 일주일치 비용 입금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숨겨둔 돈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남편 돈으로 남편을 감시하는 거였죠. 저는 남편 정보를 상세히 적어줬어요. 꼭 증거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전문가니까요. 저는 흥신소를 나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죠. 의뢰인님, 첫 보고 드립니다. 지금 사진 몇 장 보내드릴게요. 네, 빨리 보내주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곧 카카오톡으로 사진들이 전송됐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노숙자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도 확인했어요. 남편이 노숙자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노숙자라니요. 의뢰인님, 남편분이 매일 아침 서울역 근처로 가십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을요? 봉사활동인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본 건 이게 다예요. 저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노숙자들에게 소주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식당 간판을 보니 고깃집이었죠. 삼겹살에 소주까지. 봉사활동 치고는 너무 호화로운 대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남편이 왜 노숙자들을 만나는 걸까요? 퇴사한 뒤에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가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진짜 봉사활동이라면 왜 저한테 숨겼을까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노숙자들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추적해 주세요.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더 밀착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노숙자들과 웃으며 술잔을 부딪히는 남편의 모습. 그 얼굴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대체 뭐라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어요. 흥신소에서 언제 연락이 올까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리고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사진 보내드릴게요. 네, 빨리 보내주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곧 카카오톡으로 사진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40대 여성이 있었죠. 두 사람은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제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자는 화장이 진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돈 냄새가 났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분 핸드폰에 저장된 최 사장입니다. 본명은 최설안이고 대부업체 사장이더라고요. 대부업체요? 네, 강남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저는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최설안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죠. 2시간 후에 나오는 것까지 다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한 외도 증거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사진 잘 받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죠. 필요하시면 추가 조사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회사 화장실 칸막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진들을 다시 하나하나 봤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 그 여자에게 웃어주는 얼굴. 나쁜 새끼, 정말 나쁜 새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실했어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들, 이혼 소송을 하면 제가 유리할 거였죠. 하지만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딸 하늘이가 계속 떠올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 하늘이에게 이혼은 너무 큰 충격일 거였죠. 저는 한참을 회사 화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왜 노숙자들을 만나는 걸까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딸 하늘이는 학원에서 자습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죠. 밤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오하늘 학생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세한 건 병원 가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남편은 받지 않았죠.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받지 않았어요.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 하늘이가 먼저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죠. 보호자세요? 환자는 지금 CT 찍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딸 괜찮은 거예요? 어디 다친 거예요? 머리를 많이 부딪혔고 다리에도 골절상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검사 중이에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늘아, 제발 괜찮아야 돼. 저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저는 문자를 보냈어요. 하늘이 교통사고 났어. 지금 땡땡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당장 와.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 나쁜 새끼. 지금 그 여자랑 있는 거지? 지 딸이 이렇게 됐는데.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머리에 뇌출혈이 있어서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네? 뇌출혈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곧 하늘이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도했죠. 제발 우리 하늘이 살려주세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쏟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금 문자 봤어. 하늘이 어때? 지금 와.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1시간 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여보, 하늘이는 괜찮아? 수술 끝났어. 중환자실에 있어. 아,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남편 셔츠 옷깃에는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재킷 어깨에는 파운데이션 같은 화장품 얼룩도 있었죠. 남편은 급하게 오느라 신경을 못 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이 사람은 여자와 함께 있었던 거였죠. 당신, 저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했어요. 미안해.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나 좀 따라와. 어? 어디? 따라오라니까? 저는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주차장 구석진 곳까지 데리고 갔죠. 그리고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을 힘껏 때렸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닥쳐! 이 더러운 새끼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바람난 거 다 알아. 최설안이라는 여자 강남에서 만나서 호텔 가는 것까지 다 봤어. 증거도 다 있어. 남편은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당황하는 게 역력했죠. 그건 뭐, 변명할 거야? 지금 당신 몸에서 그 여자 향수 냄새 나는데? 옷에 립스틱 묻어 있는데? 당신 흥신소 썼어? 날 미행했어? 참나, 그딴 짓은 사랑과 전쟁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 짓거리를 하는 여자가 있네. 그래, 썼어. 당신 같은 쓰레기 새끼 잡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 그래서 이혼하자고? 그럴 거면 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남편의 그 뻔뻔한 태도가 미칠 것 같았죠.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고 놀아도 하늘이 아빠니까 참아야 하나 했지. 하늘이한테 상처 줄까봐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당신 꼴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당신 같은 쓰레기랑 사는 게 하늘이한테 더 해로워. 이혼하는 게 하늘이를 위한 길이야.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혼해. 근데 하늘이는 내가 키워. 뭐? 지금 무슨 소리야?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라고. 당신 같은 미친년한테 내 딸 맡길 수 없어.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알아? 외도한 주제에 양육권? 웃기지 마. 왜? 내가 하늘이 아빠잖아.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하늘이를 키워? 딸이 죽을 고비 넘기는데 여자랑 놀아난 인간이. 그건 내가 몰랐잖아. 핸드폰 소리 못 들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 당신이 일부러 안 받은 거잖아. 어쨌든 하늘이는 내가 키울 거야. 법적으로 내 권리야. 권리? 외도한 놈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외도가 뭐 어때서? 그거랑 양육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도 하늘이 아빠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해봐.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싸워줄 테니까. 당장 병원에서 꺼져. 하늘이한테 당신 같은 쓰레기 얼굴 보이기 싫어. 내가 더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재수없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을 걸어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철저히 응징하고 하늘이를 지켜내겠다고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후 하늘이가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보호자분, 환자가 의식 회복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늘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하늘아, 엄마야. 엄마,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하늘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남편은 그 후로 병원에도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내고 하늘이를 케어했어요. 일주일 후 하늘이는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많이 회복된 거였죠. 엄마, 나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하늘이 정말 잘 견뎌줬어. 저는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늘이 좀 봐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당장 병원에 갈게. 친정어머니가 하늘이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상담받았어요. 그리고 설아람 변호사를 선택했죠. 외도 증거가 확실하시면 이혼과 위자료는 문제 없습니다. 양육권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설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흥신소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상대방 측 답변서가 왔는데요. 남편 측에서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렸더라고요. 네? 대형 로펌이요? 네, 땡땡 법률사무소인데 변호사 비용만 최소 몇 천만 원은 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퇴직금은 제가 가져왔고요. 시댁도 평범보다 못 사는 편이었죠. 변호사님, 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나온 걸까요? 저도 의아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노숙자들, 최설안, 그리고 갑자기 생긴 큰돈. 뭔가 이상했어요. 며칠 후 설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의뢰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증거만으로는 양육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외도 증거는 있지만 남편 측에서 경제력을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아이의 선택이 중요하지만 상대가 워낙 대형이라. 그럼 어떡해요? 좀 더 남편의 귀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다른 건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라도 발견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소장 제출 후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1차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 문을 열었죠. 남편도 이미 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었죠.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제3자인 최설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설 변호사는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호텔 출입사진, 최설안과의 친밀한 식사 장면, 판사가 사진들을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십시오.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재판장님, 원고가 제출한 사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피고와 최설한 씨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일 뿐입니다. 비즈니스 관계라면 왜 호텔을 함께 출입했습니까? 호텔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한 것입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회의를 하는 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때 남편 측 변호사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오히려 원고의 행위가 문제입니다. 원고는 불법으로 흥신소를 고용해 피고를 미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조사였습니다. 정당하다고요? 법원 판례를 보면 배우자라도 상대방을 무단으로 미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더구나 원고는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원고는 피고 명의 차량에서 피고 소유의 현금 2천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절도 행위입니다. 저희는 형사 고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 변호사가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돈은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돈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모은 비상금입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무단으로 가져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설 변호사가 저를 부축했죠. 의뢰인님, 괜찮으세요? 변호사님, 제가 불리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치 못한 역공이었습니다. 흥신소 미행과 현금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남편의 다른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남편이 변호사들과 함께 나오고 있었죠. 남편은 제 쪽을 보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불안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무언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약점을 찾아야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죠. 어떻게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생긴 걸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흥신소를 쓴 게 법정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다시 남편에게 흥신소를 붙이는 건 위험했죠. 저는 고민 끝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최설한, 그 여자한테서 나오는 돈 아닐까? 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기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설한이라는 사람이요. 재산 상태랑 남편과의 금전거래 여부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 주시면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흥신소 조사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내가 직접 남편을 미행해야겠어. 남편은 저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 살고 있었어요. 주소는 제가 알고 있었죠. 저는 렌터카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한 대 한 달 렌트하고 싶은데요. 저는 남편이 본 적 없는 검은색 소형차를 빌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남편 오피스텔 앞에서 대기했어요. 남편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은 역시나 서울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숙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남편이 노숙자 한 명과 식당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며칠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노숙자들을 만났죠.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노숙자 한 명을 데리고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기다렸죠. 1시간 후 남편과 노숙자가 나왔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랐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남편이 노숙자를 데리고 간 곳은 은행이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은행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남편과 노숙자가 창구 앞에 앉아 있었죠. 직원이 서류를 내밀고 노숙자가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통장을 만들고 있구나. 남편이 노숙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남편과 노숙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은행을 나온 남편은 노숙자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아마 돈인 것 같았어요. 노숙자는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죠. 남편은 택시를 잡아 노숙자를 태워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노숙자를 이용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설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최설한은 겉으로는 대부업체 사장이지만 실제로는 대포 통장 브로커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더라고요. 대포 통장 브로커요? 네, 노숙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범죄자들에게 파는 일을 합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남편이... 네, 남편분이 노숙자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최설한에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자세한 자료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노숙자들을 만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았어요. 대포 통장을 만들어 최설한에게 팔고 그 돈으로 외도하고 비싼 변호사도 선임했던 거였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노숙자의 증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만났던 노숙자를 찾으려고요.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던 그 노숙자 말이에요. 한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하도에서 그 노숙자를 발견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잠깐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며칠 전에 한 남자랑 은행 가신 거 맞죠? 통장 만드신 거죠? 노숙자는 경계하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뭔 상관이에요? 저 그 남자 아내예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노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통장 만들어주면 5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줬지. 그 통장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아, 모르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돈 받았으니까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당신도 연루될 수 있다고요. 아이, 몰라. 나는 그냥 돈 받고 통장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지금 당장 술도 사 먹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됐어. 내 알 바 아니라고요.
저는 노숙자가 범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저 당장의 돈만 필요했던 거였죠. 저는 그 대화 내용을 핸드폰으로 녹음해뒀어요. 서울역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요. 두고 봐, 오재혁. 이제 당신 인생 끝이야. 저는 차에 올라타며 냉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노숙자와 함께 있던 영상, 흥신소에서 받은 최설한 조사 자료, 노숙자와의 대화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를 찾아갔죠. 민원실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고발장 제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 남편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은 저를 형사과로 안내했습니다. 형사 한 분이 저를 맞이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남편이 노숙자들을 이용해 통장을 만들고 최설환이라는 대포통장 브로커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증거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형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상 증거도 확실하고 녹음 파일도 있네요. 제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 남편 꼭 잡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잠복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남편을 응징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붙들고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용의자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용의자가 노숙자와 함께 은행에 들어가는 걸 포착했습니다. 통장 개설하고 나오는 순간 현장에서 체포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억울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할 말 없었겠죠. 노숙자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최설안이라는 여자는요? 그 여자도 추적 중입니다. 곧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남편을 무너뜨렸습니다.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저는 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체포됐어요. 네? 정말요? 무슨 일로요? 대포통장 제조 및 판매 혐의요. 증거 확보해서 경찰에 고발했어요. 의뢰인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해집니다. 양육권도 당연히 의뢰인님이 가져갈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남편이 범죄자로 입증되면 귀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외도의 범죄까지 법원에서도 의뢰인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닙니다. 의뢰인님이 잘하신 거예요. 곧 2차 변론이 있으니 그때 이 사실을 제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죠. 남편과 최설아는 대포통장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남편도 나왔지만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였거든요.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대포통장 제조 및 판매 범죄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관련 자료 제출합니다. 설 변호사는 경찰 수사 기록과 기소장을 제출했어요.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는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는 듯 보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의 범죄 사실은 인정합니다만, 다만 양육권만은 피고도 부모로서 판사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는 범죄자이며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양육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변호사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했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오재혁의 혼인 파탄 책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나윤서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양육자 또한 원고 나윤서로 지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피고 오재혁은 원고에게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죠. 재판이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의뢰인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의뢰인님이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겁니다. 저는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설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아 기다려 주셨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한테 가봐야겠어요. 그러세요. 딸분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저는 일어나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긴 싸움이 끝났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하늘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죠. 전 남편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최설안 역시 실형을 받아 복역 중이에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 최설안에게 받은 위자료로 하늘이의 학원비를 지원했습니다. 남은 돈은 하늘이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저축했어요. 하늘이는 교통사고 후유증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일 밝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는 하늘이를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늘이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이제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